기의 색깔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는 인체의 피부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며 색은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색깔을 의미합니다. 기색 중 최고의 색깔은 자색입니다. 자색은 언뜻 보면 홍색이나 황색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빛이 붉고 고우며 흩어지지 않고 은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귀한 색으로 과거 사품 이상의 높은 관직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청색은 좋은 색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등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이처럼 기색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가까운 미래까지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형성을 보고 평생의 운을 본다면 기색으로는 그때그때의 운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5. 사람 보는 안목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오랫동안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무인이었습니다. 그의 그릇의 크기를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서해 류송룡입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류송룡은 정병감이던 이순신의 성품과 충성심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전라 좌수사에 청거했습니다. 이는 종육품에 불과하던 이순신을 6단계나 뛰어넘는 정삼품 자리에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막아내며 명장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준이 낮으면 사람 보는 눈도 낮기 마련입니다. 관상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삶의 철학을 이해하면서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자신의 관상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학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운명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타고난 성질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책 관상 경영학을 통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며 자신의 운명을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입을 찾아갔습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딱하기조차 힘이 들었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4살 배기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아이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습니다. 1. 걱정을 치료할 방법은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끔찍한 전쟁으로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을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세요.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낚시, 야구, 골프, 댄스 등 대부분 5개 활동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반추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작업요법이라 부르는데 이는 마치 놀이나 일을 약처럼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몰입한 것이 왜 걱정을 모으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 2.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바쁘게 산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 중 하나다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작 이때는 인간의 정신이 위험에 빠지진 않습니다. 인간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할 때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걱정이라는 음울한 악마가 서서히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걱정이며 4%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결국 당신이 하는 걱정의 96%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걱정에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여기고 그냥 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에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붙잡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3.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이다.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입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오랜 시간 시골길을 걷거나 30분 정도 샌드백을 두들기거나 무엇을 하든 일단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무리 산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라도 몸을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 걱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생기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두뇌는 적게 사용해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4. 걱정을 쌓지 마라. 옛날 중국의 잔인한 제후들은 죄수를 고문할 때 손발을 묶은 채로 밤이고 낮이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주머니 밑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점점 망치질 소리처럼 커지면서 죄수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걱정은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감사합니다. 푸골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수는 혼을 담아 일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집이라는 목적의식이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마저 바꾼 것입니다. 1. 혼. 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혼을 품었다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당신을 주저앉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개업이로 20년 이상 일하던 그는 부록을 훨씬 넘긴 나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치과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를 찾아갔습니다. 대가의 칼솜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름대로 한 칼 한다고 자부했던 치과 의사는 슬슬 호승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사도 되는데 나라고 못하랴. 별걸 있겠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아무리 연습해도 그 의사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저 대가는 분명 중요한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당시로는 흔치 않던 비디오 카메라까지 구입하여 그 수를 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비장의 한 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열이 오른 의사는 자존심을 버린 채 학생 때나 하던 보조시술사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동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자신과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치과 의사는 억울하지만 꼬리를 내리고 결국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나는 당신처럼 안 되는가요? 대가가 답했습니다. 돔날처럼 된 것을 물결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은 책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책을 보고 연습하면 됩니다. 헌데 물결 모양을 일자로 만드는 방법은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치과 의사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 대가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맡으려면 먼저 온전히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혼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영화배우이자 음악가인 앨런 아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있거나 썩어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중간은 없다.
가만히 서 있다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창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노력이자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과정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수들은 하나같이 창으로 가는 길은 부단한 노력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겁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찬양해야 합니다. 실패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창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3. 통. 결국 당신이 통을 꿈꾼다면 내가 아닌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내재된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마음과 비전을 함께할 때 일터엔 웃음꽃이 피고 시너지가 더해져 예상치 못한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혼창통,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언제든 출발은 혼에서부터입니다. 혼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창이 있습니다. 창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곧 실행이자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통입니다. 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혼을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 한솥밥을 먹는 이유를 통하라는 것입니다. 혼창통,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개인과 조직은 성공과 성취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목수는 혼을 담아 일했던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죽순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손가락만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해 나중에는 30m가 넘는 큰 대나무가 됩니다. 모죽은 5년 동안이나 땅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뛰어오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실제 대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숙한 자리에서 사방으로 심리나 퍼져 있었습니다. 40까지는 어디를 가든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모죽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1. 40부터 시작이다. 40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40 전에는 이룬 부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성공은 자만이나 방심만 불러일으킬 뿐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0 전에 이룬 성공이 끝까지 유지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은 40이 넘어서야 경험과 지식이 균형을 이룹니다. 인생의 반은 살아야 흔들림의 추가, 앞쪽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40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0 이후에 버는 것들입니다. 40 전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40 이후에 번 것들만 남습니다. 그러니 40 전에 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2. 40부터 성장하는 사람, 40부터 멈추는 사람. 40이 되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머스 콜린은 자신의 져서 부자 되는 습관에서 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2%만이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시의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기지만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의 86%는 평생 교육의 힘을 믿으며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마흔 이후에 성공하는 법. 남미에 서식하는 보아뱀은 커다란 몸집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아뱀이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글 한가운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바로 자기 옆으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왔을 때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그 먹잇감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보아뱀은 그 한순간을 위해 모든 감각기관을 항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 주위에 먹잇감이 지나가는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보아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기다림의 미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무수한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결단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때론 냉정을 유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이며 지독한 적막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함을 뜻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적시에 실행에 돌입합니다. 순간순간 날카롭게 깨어있다가 순식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엄,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 원칙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인생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에는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고 그들의 삶은 성공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년이 지나도록 죽순이 자라지 않습니다. 편작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입니다. 하루는 편작이 위왕을 만나러 가자 위왕이 물었습니다. 편작 선생, 그대 삼형제의 의술이 매우 출중하다 들었소.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삼형제 중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오? 그러자 편작이 바른대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형님의 의술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으로는 둘째 형님입니다. 사실 제 의술은 제일 형편없습니다. 그러자 위왕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편작 선생 명성이 천하제일이 되었단 말이오? 이에 편작이 말했습니다. 그건 큰형님이 사람들의 병을 미리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큰형님은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가벼운 질병도 초기에 뿌리 뽑아버리니 큰형님의 명성이 외부로 전해질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둘째 형님인데 그는 증상 초기에 약만으로 환자를 치료해줍니다. 사람들은 둘째 형이 작은 병만 치료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병이 발전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형님의 명성은 마을 정도에 머물 뿐입니다. 솔직히 이런 형님들에 비하면 제 의술은 이 중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맥에다 침을 놓고 수술을 하는 등 온갖 야단법석을 떨기 때문에 제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간혹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 탓에 제 명성은 천하제일이 되었지요. 위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동안 배운 짧은 의술로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하오? 어서 말해보시오. 네, 전하. 소인이 의술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처럼 실력 없는 사람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눈앞에 보이는 중병만 치료하는 사람이 어찌 천하의 명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저희 형님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 다스리는 진짜 고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생색을 내지 않기에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옵니다. 부디 인재를 뽑으실 때 명성에만 집착하지 마시옵소서. 위왕은 편작의 식견에 감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속의 평가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람은 겉이 화려한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고수는 늘 겸손하기에 쉽게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디 화려한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장자가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그 옆에 선 채 나무를 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는 탓으로 타고난 수명을 누리는 것이다. 장자는 그 산을 내려와 옛 친구 집에 묵게 됐습니다. 친구는 반가운 나머지 하인더러 거위를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잘 울고 하나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것을 잡을까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1.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튿날 장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산중에서 본 큰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그 천수를 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집 주인의 거인은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 있음과 없음에 중간에 머물고 싶다. 영예와 비방도 없고 용이 됐다가 뱀이 되듯 때의 움직임과 함께 변하여 한 군데에 집착하지 않으련다. 사랑하는 제자여 명심하시게 세상의 괴로움에서 초탈하는 길은 오직 자연의 도로 돌아가야 하느니. 2.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하루는 장자가 조릉의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까치 한 마리가 장자의 머리를 스치며 날아 들어왔습니다. 장자는 마음속으로 저렇게 큰 눈을 가졌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다가가 활시위를 당기고 까치를 조준했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밤나무 가지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자는 잠깐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장자가 까치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앞발을 쳐들고 무언가를 노리는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마귀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매미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생물들은 서로가 이익을 위해 침해하고 남을 모해하다가 결국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장자는 화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밤나무 주인이 밤을 훔쳐가는 도둑놈인 줄 알고 장자를 뒤쫓아와 막 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자는 사흘이나 우울해하며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자의 제자인 인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하신지요? 나는 외부의 사물을 지키느라 내 몸을 잊고 있었다. 마치 흐린 물을 보다가 맑은 물에 와서야 아까 내가 혼미했던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는 졸음을 선보하다가 나를 망각했기에 그 이상한 까치는 내 이마를 스쳐가면서 나를 놀라게 했고 또 밤나무 숲을 거닐다가 내 진실을 망각했기에 밤나무 주인은 나를 도적으로 알고 욕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울할 수밖에 없다. 3.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으려 하자 제자들이 임종하는 자리에 모여 장사를 성대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과 관뚜껑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장식으로 삼으며 별자리들을 진주와 옥장식으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으려 하니 나의 장래용품은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도 무엇을 보태려 하느냐.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을 뜯어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위쪽에 놓아두면 까마귀와 솔개가 먹을 것이고 아래쪽에 묻으면 개미들이 먹을 것이다. 이것들이 먹는다고 그것을 빼앗아 저것들에게 주는 것이다. 어째서 그리 변백되게 생각을 하느냐? 무릇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순응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지. 조물주가 나를 죽어라 하는데 내가 거역한다면 나는 사나운 놈이 될 뿐 조물주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무릇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부여하여 살게 함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어서는 편안하게 죽었을 적엔 쉬게 안배해 주었지.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자기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지. 죽음이 닥치면 한가롭게 깜빡 잠들듯이 눈을 감을 것이며 삶이 닥치면 놀란 듯 문득 눈을 떠야 하네. 삶과 죽음은 꿈 같은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저 앞에 동굴 하나만 보였는데
선비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둑한 동굴로 들어갔더니 무언가 자꾸 발에 차이는 것들이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해골들이었다. 으아! 해골이 왜 이렇게 많아? 바닥에 널려있는 해골들을 보고 선비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갑자기 동굴 안쪽에서부터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괴물이 다가오는 소리였다. 괴물은 시뻘겋게 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온몸에 해골을 잔뜩 달고 있어서 끔찍한 모습이었다. 선비는 온몸이 너무 떨려서 꼼짝할 수도 없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했는데 괴물에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만히 실눈을 뜨고 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이 춤을 출 때마다 괴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크기뿐만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도 점점 달라졌다. 무서운 모습이 사라지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선비가 놀라 춤을 멈추니 청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괴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지기입니다. 옥황상제님께 죄를 지어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이 동굴에서 사는 벌을 받았지요. 만약 이 모습을 보고도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벌이 풀리는데 그동안 저를 본 사람들은 모두 기절해서 죽어버렸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전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선비는 그제야 동굴 바닥에 해골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청년이 보답을 하고 싶다며 원하는 것을 묻자 선비는 평생 가난을 면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년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 밑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청년은 어느새 구름에 휩싸여 사라져버렸다.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밑을 살펴보았더니 산삼이 가득 자라고 있었다. 산삼밭이었다. 선비는 산삼을 모두 캐어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들어섰더니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겨 맞았다.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슨 변이라도 생겼나 걱정했잖아요. 하하, 그게 말이요. 선비가 웃으며 산삼을 꺼내려는데 번쩍하고 다시 정깨가 생각났다. 아,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가라. 선비는 다짜고짜 엎드려 기어갔다. 그리고 마루 밑에 숨어있던 칼을 든 도둑과 눈이 딱 마주쳤다. 도둑이야! 도둑이 놀라 도망치려고 하자 선비는 마당에 놓여있던 몽둥이로 도둑을 잡았다. 이제 선비는 산삼을 팔아 가난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남을 계속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 저 앞에 동굴 하나만 보였는 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을 공부보다 가난을 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가며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가난을 면할 방법이 없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팔 물건을 사오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밤새 배를 짜서 그에게 줬다. 이걸 한번 팔아보세요. 값이 좀 나가지 않을까요? 선비는 드디어 팔만한 물건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장날에 배를 내다 팔았더니 사람들은 좋은 값을 치러줬고 선비의 손에 난생 처음 큰 돈이 들어왔다. 선비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 웬 늙은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선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휴,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네. 더구나 늙은 나이에 구걸까지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까? 선비는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늙은 거지에게 줘버렸다. 빚값으로 받은 돈 전부였다. 자, 이거 가지시오. 늙은 거지는 큰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비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큰 돈을 어찌 그냥 받을 수 있겠소? 내 대신 당신의 점을 쳐주리다. 이래봬도 꽤 신통하다오. 늙은 거지는 점을 치더니 선비에게 말했다. 점괘는 딱 3가지요. 출렁출렁 위험하면 가지 마라. 덜덜 떨리고 무섭거든 춤을 추어라. 반가워하면 설설 기어가라. 선비는 이상한 점괘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고맙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돈을 모두 거지에게 줘버렸으니 안 해볼 면목이 없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슨 수를 찾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 앞에 큰 강이 나왔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는데 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 있었다. 배가 출렁출렁 움직이는 것이 위험해 보였지만 선비는 무심코 따라 타려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늙은 거지가 준 점괘가 생각났다. 아차, 출렁출렁 위험하면 가지 말라고 했지? 얼른 선비가 내리자마자 배는 출발했다. 그런데 한참 잘 가던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그만 뒤집혀버렸다. 바로 눈앞에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선비는 깜짝 놀랐다. 점괘 덕에 자신만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선비는 그 자리를 떠나 산길로 올라갔다. 정처 없이 걷다 날이 저물자 잘 곳을 찾아야 했는데 둘러봐도 주위에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저 앞에 동굴 하나만 보였는데 선비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날 한 가난한 산신령님의 명을 받고 호랑이가 오두막 근처로 내려갔는데 마침 총각이 방문을 열고 소변을 보려 하고 있었다. 호랑이가 막 달려들어 덮치려는데 총각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추워라. 그래도 난 방 한 칸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산에 사는 우리 호랑이님은 얼마나 주실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 처음 보는 총각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호랑이는 차마 어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며칠 후 다시 호랑이가 총각의 오두막을 찾았는데 또 총각이 볼일을 보러 나와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추워라. 난 방 한 칸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산에 사는 우리 호랑이님은 얼마나 주실까? 호랑이가 며칠 동안 지켜보니 총각은 매번 입버릇처럼 그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만 감동해버리고 말았다. 산신령님이 호랑이를 불러 왜 총각을 내버려 두냐고 추궁하자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다. 신령님, 그 총각이 마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볼일을 아무데나 보는 것도 버릇이 없다기보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지켜본 것을 이야기하며 도와주고 싶다고 하자 산신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좀 그리 보았다면 알겠다. 이걸 갖다 줘 보거라. 어찌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꾸나. 그리고 흰 보자기 하나를 호랑이에게 줬다. 호랑이는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보자기를 놓아두었다. 이상대로 총각은 금세 흰 보자기를 발견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어찌할까 고민하다 너무 추우니 일단 머리에 둘러쓰기로 했다. 그런데 보자기를 둘러쓰자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총각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추운 산속에 그 말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만히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더니 나뭇가지에 참새 몇 마리가 앉아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보자기를 벗으니 분명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는데 보자기를 쓰자 사람 소리처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총각은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참새들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지? 건넌 마을 김진사댁 말이야. 외동딸이 알아 누워있잖아. 아무도 못 고쳐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며? 그래, 아무것도 모르나 봐. 대들보 밑에 있는 백년 묵은 지네 때문인단 말이야. 맞아.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끓는 기름에 던지면 당장 병이 나을 텐데 말이야. 총각은 당장 김진사댁을 찾아갔다. 참새들의 말대로 외동딸이 병에 걸려 누워있어 온 식구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총각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자 김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 다 하겠다고 말했다. 총각은 일단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넣어 끓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쇠젓가락과 사다리를 달라고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참새들의 말대로 대들보 밑에 커다란 지네가 꿈틀대고 있었다. 총각은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집어 가마솥에 던졌고 지네는 끓는 기름에 죽었다. 그러자 죽어가던 외동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김진사댁은 당장 잔치집이 됐고 총각을 극진히 대접했다. 얼마 후 외동딸과 혼례까지 올렸는데 김진사는 사위에게 논밭도 크게 떼어줬다. 이제 총각은 제대로 된 집을 갖게 되어 아무데나 볼일을 보지 않게 되었다. 가끔 보자기를 쓰고 다니며 참새들의 말을 알아들었고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해녀들이 가끔 물속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40년 이상 평생 물질을 해온 그들이기에 물속에서 죽는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수영을 못해 죽을 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수트는 물에 둥둥 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해녀들은 죽음에 이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녀들은 수트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따기 위해 바다로 잠수합니다. 숨을 참아가며 열심히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숨이 가빠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숨을 쉬러 잠깐 물 밖으로 나가야지 하고 잠수를 끝내려는 순간 꼭 대왕전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수십만 원짜리 자연산 전복이 보이다니. 여러분이라면 그 대왕전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가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은 그 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거 하나면 우리 딸 멋진 옷 하나 사줄 수 있을 텐데. 대왕전복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몇십 년간 단련된 호흡량과 자신의 경력을 믿기에 힘들어도 숨을 참고 잠수를 이어갑니다. 사고는 꼭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잠깐 뇌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야야 정신 차려 하며 깨워줄 테지만 물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녀들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고요히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실제로 물질로 먹고 사는 해녀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제1의 요소로 탐욕을 꼽습니다. 고참 해녀들은 젊은 해녀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눈 돌아가면 숨 쉬는 거 잊어먹고 한순간에 끝난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더미에 깔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도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을 다그치다가 뇌가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말 그대로 번아웃에 빠져 결국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해녀들이 대왕전복에 유혹당하듯 우리들 역시 인생이 중요한 시점에 숨을 참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죽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목돈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 한 템포 쉬었다가 가면 될 것을. 우리는 모두 그렇게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 도태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숨을 참고 잠수를 계속할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도 없이 맨몸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심해의 수심으로 결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따르고 하는지, 대왕전복의 현혹당에 목숨을 걸고 심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만 더 하고 욕심을 부리다간 나도 모르게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대왕전복을 따지 못했어도 또 다른 전복이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이제는 물 밖으로 서둘러 나가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파 하고 크고 깊은 심호흡을 한 후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굴님이요. 두 스님이 이웃한 산에서 각자 암자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산 사이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두 스님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계곡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 인사를 나누다 보니 두 스님은 어느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스님은 각자 열심히 수련하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쩐 일인지 왼쪽 산에 살던 스님이 물을 기르러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산에 살던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오늘은 늦잠을 자는 모양이군.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왼쪽 산에 사는 스님이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무슨 일이 있나? 한 달가량이 지나자 오른쪽 산에 사는 스님은 왼쪽 산에 사는 스님의 안부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큰 병이 난 게 틀림없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오른쪽 산에 사는 스님은 계곡으로 내려와 맞은편 산으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친구 스님이 멀쩡하게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한 달 가까이 물을 마시지 못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단 말인가? 태극권을 취하던 스님은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친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암자 뒤뜰에 있는 우물 하나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게나. 내 지난 5년간 조금씩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일세. 바빠서 조금밖에 파지 못했지만 매일 꾸준히 했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파다 보니 한 달 전부터 우물에 물이 고이더군. 그래서 이제는 힘들게 물을 기르러 산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네. 덕분에 요즘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태극권을 수련하는 중일세.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물 깃는 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소득이나 번듯한 소송만 보지 않고 장래를 위해 자신만의 우물을 파야겠다고 마음먹고 실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 이상 물을 기를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도 여유를 즐기며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굴님이었습니다. 두 스님이 이웃한 산에서 각자 암자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산 사이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벚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 무슨 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반들반들 달았습니다. 하루는 무거운 소금찜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다가 중턱에서 휴식도 취할 겸 주먹밥을 먹는데 그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살펴보니 무덤 주변에서 하얀 여우가 웬 해골을 닥닥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걸 뒤집어 쓰는 순간 할머니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긴 소금장수는 지팡이를 들고 몰래 여우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큰 마을에 혼인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자 소금장수도 밥을 빌어먹을 핑계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신부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소금장수가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신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작대기로 할머니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서 물러가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리는데도 소금장수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죽어 쓰러지면서
꼬리가 희끗희끗한 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가 죽고 신부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소금 장수를 칭찬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저 할머니가 여우인 줄 알았소? 그러자 소금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몇 대째 내려온 지팡이 덕분이라오. 그러자 동네에서 크게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지팡이 4개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소. 소금 장수는 이것으로 먹고 산다며 안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물러서지 않고 큰 돈을 쥐어주며 뺐다시피 소금 장수에게 지팡이를 샀습니다. 부자 농부는 지팡이를 써먹을 길을 찾는데 마침 어디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방에서 신부가 배 아프다고 야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병을 볼 줄 안다면서 들어가 보니 신부 옆에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놈의 여우 죽어봐라! 하면서 지팡이로 할머니를 마구 쳤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죽었는데 보니까 여우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생사람을 잡은 부자 농부는 한순간에 홀랑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실패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요소는 지팡이입니다. 오래된 지팡이는 소금 장수의 삶을 대변하는 결정체입니다. 그걸 짚고 사방천지를 다녔고 소금짐을 날랐으니 지팡이에는 소금 장수의 역사가 깃들어 있던 셈이죠. 설화에서 보듯 소금 장수는 여우를 잡은 것이 지팡이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온갖 세상의 비밀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결국 지팡이를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소금 장수가 여우를 퇴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팡이, 즉 고단한 삶 속에 녹아든 그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자 농부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만 짓던 사람입니다. 지팡이의 힘에 해당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은 흉내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못될 수밖에요. 부자 농부가 지팡이로 생사람을 때린 것은 그 자체로도 허황된 일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성공 결과만 바라보고 맥락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 속 자영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직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겁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건 참담한 실패죠.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합니다. 타인이 힘들게 얻은 성과를 손쉽게 가지려고 한다면 이는 놀부심보가 아닐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머리에 뒤집어 쓰는 해골입니다. 이 해골 바가지는 교묘한 가짜를 나타냅니다. 설화에서 보듯 가짜는 대충 변장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곤 합니다. 이들의 숨겨진 내력을 파악할 수 없다면 누구나 쉽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죠.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 서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성공한 주인공이 뒤를 쫓는 일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물의 서사를 냉철히 분석하고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소금 장수의 일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중기, 홍서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하루는 집안의 중요한 손님을 맞기 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니 어서 가서 튼실한 소를 한 마리 사오너라. 그리고 땔감도 넉넉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젊은 하인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당부하신 소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오호라, 그놈 참 튼실하게 생겼구나. 어서 서둘러 저 녀석을 잡도록 해라. 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 한 명이 술에 뗄나무를 한가득 싣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당부하신 땔감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짐을 내려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두르거라. 늙은 하인은 땔감을 싣고 온 소를 재빨리 외양간에 넣으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이 외양간에서 헐레벌떡 뛰쳐나와 홍서봉에게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방금 땔감을 싣고 온 소를 외양간에 메워 놓으려다 그만.
가로질러 놓은 나무에 찔려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홍서봉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천명이로구나. 이 소를 저 소와 바꾸도록 하라. 결국 땔감을 싣고 온 소는 잔치상 음식으로 올라갔고 도살하려 사왔던 소는 오히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말한 지천명의 뜻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천명이란 나이 50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홍서봉은 천명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2마리 소를 맞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세상사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일도 있고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맹자는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 말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지만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상계 이다나 이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0이 전에 나는 정말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이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어오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그의 대표작 분서에서 밝힌 내용으로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암과 신념을 더 견고하게 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타구는 5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허상일 수도 있음을 보았고 자신이 한 마리 개였음을 자각했습니다. 이타구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다 들렸겠지. 그럼요, 나리. 멍청한 놈. 한참을 그렇게 막는 자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덩치 우람한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섭니다. 어찌 그리 처량하게 우시는 거요? 그 담배장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제발 그 담배 좀 찾아주십시오. 저와 저 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찾아드리면 그 반을 나에게 주시겠소? 그리 하겠습니다. 제발. 자, 그 말고삐를 놓아주고 이 말에 오르시오. 어서. 잠시 뒤 그 고삐 풀린 말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한참을 달리던 그 말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서고 여기가 그놈 집이요. 예, 맞습니다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만 답하시오. 예, 예. 그리고는 그 집 대문을 막 차고 들어가는 남자. 주인이 달려 나오고 아이고 어찌된 일이오. 하인 놈과 길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놈 봐라. 담배를 빼돌리고는 뭐라? 당장 포도청으로 잡아가야 정신 차리겠느냐. 담배 짐부터 가지고 나오거라.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은 주인은 벌벌 떨고 담배짐을 풀어 헤치고는 이 어른은 먼 사돈 친척분이신데 오늘 국무로 들어오려는 담배 일부를 이놈이 속임수로 빼돌렸다고. 그리고 이 안에 든 돈 300냥은 어디에 감춘 것이냐? 예? 300냥이라니요. 이놈 봐라. 네가 정령 곤장을 맞고 죽고 싶은 게로구나. 친척 어르신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구먼. 담배 보낸 쪽에서 돈 300냥도 함께 넣어 놓았다는데 어르신 그렇지 않소이까? 예, 맞습니다요. 이런 그 주인 어이가 없지만 자기가 한 잘못도 있고 말지 못해 돈 300냥을 가져 나옵니다. 그 집에서 멀리 벗어나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담배 한 짐 얼른 가져가십시오. 되었어. 이렇게 300냥이나 챙겼는데. 아, 그런데 진짜 포도청에 계시는 겁니까? 포도청은 무슨 포도청 근처에도 안 가본 한량선비요. 자, 그리하여 그 농부는 돌려받은 담배를 장에 갖다 팔아서
3,000냥의 거금을 벌어서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시골 담배 장수의 한양 순환기라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가시죠. 조선 영조 무익년 한양에 담배가 귀하게 되자 담배 한 줌값이 서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골의 한 농부가 논밭을 다 팔아서 담배 세 짐을 마련해서는 급히 한양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한양이라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시오. 이제 우리도 곧 부자가 될 터이니. 자, 그리하여 소달구지에 담배를 가득 싣고서는 쉴 틈 없이 길을 재촉하여 드디어 한양에 입성하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순간 한 남자가 다가오고 그거 혹시 담배요? 그렇소. 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큰일이요. 한양이 처음이라 지리도 잘 모르겠고 저런 조만한 귀한 담배를 싣고 어찌 혼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오늘은 내 집에서 주무시구려. 내가 장터에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일 좋은 자리도 알아봐 드리리다. 아이고 고맙소. 나를 못 만났더라면 이 험한 곳에서 아주 큰 낭패를 볼 뻔했구먼. 그리고는 한참을 걸어서 그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큰 부잣집입니다.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신 모양이구려. 한양에서 이 정도야 뭐. 그나저나 저 많은 담배를 어찌 팔아야 한다. 요즘 워낙 귀한 대접을 받는지라 좋은 자리만 잡는다면 3,00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와 3,000냥이면 거의 3억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나 잘 좀 부탁드리겠소. 그럼 내일 새벽 일찍 장터로 가서 좋은 자리부터 짐해두고 오시오. 내 말과 하인 한 명을 내어드릴 테니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버려서 서둘러야 하오. 아 이런 은인을 만나다니. 뭘 은인까지야. 이곳 한양 물정을 잘 모르니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자 그리하여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서둘러 큰 장터로 떠나는 담배 장수와 그 집의 하인. 한참을 달려 도착하는데 내 먼저 둘러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앞서가는 하인. 역시 한양이 넓기는 넓구나.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그 하인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설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담배 장수. 말고삐를 움켜쥐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담배가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아유.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들 해를 차며 안타까워하는데 뭐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그 넓은 한양 땅을 가로질러 왔으니 아 이를 어찌합니까. 고생했다. 잘 다들렸겠지. 그럼요 날이. 멍청한 놈. 한참을 그렇게 막는 자실 대승통. 안녕하십니까. 야담. 이보시오. 무슨 연유로 무덤에다 그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사실 이 무덤은 제 남편 것인데 남편이 병으로 죽으면서 제가 혼자 살기 힘들 테니 다시 시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집을 가면 그만 아니오? 그런데 제 남편의 유언이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무덤의 흙이나 다 마르거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흙이 다 마르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참 성질이 꽤 급하시구려. 그 부채를 내게 주시오. 원한다면 내가 도와드리리다. 여인에게 부채를 건네받은 장자가 몇 번 부채를 펄럭이자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무덤의 흙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여인은 고맙다며 연신절을 하며 그 부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장자가 부채를 갖고 집에 돌아오자 장자의 아내가 그걸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더니 장자의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망측해라. 그런 음탕한 여자의 부채를 받아오다니 어서 내다 버리세요. 장자는 부채를 한번 쓱 펼쳐보더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생전 깊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소. 허나 그것도 언젠가는 다 변하기 마련이오. 제 마음은 그런 여자랑 달라요. 만일 당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저는 평생 수절할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장자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씨가 되었다며 크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웬 젊은 사내가 장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셨는지요? 서방님께서는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어쩌시다가? 젊은 사내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아내를 도와 재빠르게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놀래 쓰러져 있는 장자의 아내를 대신해 혼자 상을 다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장자의 아내가 그를 새삼스레 바라보니 아주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어쩜 사람이 저렇게도 진실이 될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젊은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순간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이제 죽고 없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사내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자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남녀가 같이 있게 되자 서로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마음이 통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급히 저녁 술상을 차려 합한주를 마시고는 이부자리에 들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사내가 돌연 머리를 감싸더니 눈이 허옇게 뒤집힌 채 대굴대굴 구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내겐 원래 발작병이 있는데 사람의 골이 특효약이라 했소. 하지만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장자의 아내도 매우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허겁지겁 도끼를 찾아 들고 남편의 빈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관뚜껑을 연 뒤에 남편의 머리를 향해 도끼날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송장으로 누워있던 장자가 번쩍 눈을 뜨더니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부인,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소? 장자는 사색이 되어 있는 아내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곡절이란 말인가? 젊은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빈 술상과 이부자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장자가 놀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죽었던 것도 그 젊은 사내가 찾아온 것도 아니라오. 이것은 모두 다 나의 환술이었소. 평생 수절하겠다더니 그 장담은 어디로 갔단 말이오? 야담과 설화로 두루 전해지는 장자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자기만의 섣부른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화를 통해 깨우쳐줍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합리적이고 때론 더 공정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남과 다를 거라는 생각은 그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수절할 거라는 장자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포정이라는 백정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았습니다. 우연히 소 잡는 광경을 본 문해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칼을 잡은 포정의 모습이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해군은 귀신에 홀린 듯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포정에게 물었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그대는 어찌 기술을 배웠길래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자 포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거라. 그러자 포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우두커니 소 앞에 서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소의 전체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지요. 지금은 마음으로 소를 대할 뿐 눈으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감각을 멈추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